이 기갑군에 대한 단계적 철수 계획을 보고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는 아니대요. 히틀러는 구데리안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호와 같은 방어시설도 없는 허허벌판에 바람 맞으면서 지키란 말인가요? 그렇다면 땅 파고 들어가서 지키시오. 땅을 파라고요? 땅이 1.5m 깊이까지 얼어붙어서 도저히 땅을 팔 수도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1941년 8월 24일 남쪽으로 내려가 키예프 공격을 지원하라는 히틀러의 명령. 구데리안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데리안 혼자서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야전사령관이자 전략가인 구데리안의 진정한 목표는 키예프가 아니라 모스크바였습니다. 때문에 구데리안은 한시라도 빨리 키예프를 처리하고 모스크바로 진격할 생각뿐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후 구데리안은 제2기갑집단을 이끌고 무려 500km를 남하하게 되는데 그냥 내달린 것이 아니라 앞을 걸어먹는 소련군을 사정없이 격파하며 남하했습니다. 마침내 구데리안은 키예프 북부 외곽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하는데 이때 히틀러는 구데리안을 달래기 위해 제2기갑집단을 구데리안 기갑집단으로 부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프랑스 전역 당시 구데리안에게 스톱 명령을 남발했던 에발트 폰 클라이스트. 1년 4개월 전 서부 유럽 전역에서는 서로 마찰을 빚었던 사이였으나 이제는 남과 북 양쪽에서 역사상 최대의 호위 선멸전을 함께 벌이게 된 두 사람. 특히 구데리안 휘하의 발터모드는 3기갑사단을 지휘했는데 움직일 수 있는 전차가 단 10대만 남을 정도로 선두에서 맹활약하였습니다. 후에 방어전의 사자라고 불린 발토모드는 이때 무려 350km를 소련군의 저항을 뿌리치며 계속해서 내달린 셈이었고 인류 최대의 포위전이라는 키예프 포위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941년 9월 15일 키예프 동쪽 로흐비차 발토모드는 클라이스트 기갑집단과 도킹하게 되었고 최종적인 포위망을 닫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포위망이 닫히기 직전 소련 남서전선군 사령관 키로포노스는 스탈린에게 긴급한 후퇴 요청 전문을 날립니다. 스탈린 지도자 동지, 후방이 포위당해 닫히기 직전입니다. 후퇴를 요청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키예프를 사수하라. 스탈린의 이 명령은 이후에 히틀러가 여러 번 내리게 되는 바로 그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키예프 안에 있던 70만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의 소련군은 후퇴 불가 명령으로 인해 탈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포위망이 닫히고 나서야 키예프 특별관구 사령관 티모센코는 빨리 후퇴를 하라고 긴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키로포노스는 말로만 명령하지 마십시오. 믿지 못하겠습니다. 문서로 남겨서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처벌받지 않게 증거를 남겨주십시오. 마음대로 후퇴하여 받게 될 총살이 두려워 수십만 병력이 포위망 안에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웃지 못할 상황. 결국 포위망 안에 갇힌 키로포노스는 다이 부상을 입은 채 박격포탄이 그에게 날아오는 순간까지 끝까지 싸우다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클라이스트와 구데리안은 포위망을 굳게 닫아걸고 탈출하려는 소련군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예프 포위전. 10일 동안의 포위 선멸 공격. 독일군은 거의 60만에 달하는 엄청난 소련군 병력을 포로로 잡았고 약 800대의 전차와 3,500문의 야포까지 노획하는 대승리를 거두며 키예프 포위전은 마무리됩니다. 만물상자TV 전쟁의 신 채널에서는 키예프 포위전 전투의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왜 키예프 전투가 전쟁 전체의 분기점이었는지 일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키예프 전투가 분기점이었던 이유는 히틀러가 이 승리 이후부터 오만함의 정점을 찍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오만함의 정점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1년 10월 4일 베를린의 스포츠 팰리스. 히틀러는 이곳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에서 방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최종 보고드립니다. 소련군은 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0만이 넘는 소련군 포로를 잡고 탱크 18,000대를 박살냈습니다.
거대한 스포츠 팰리스에 메아리치는 엄청난 군중의 항. 1941년 10월 10일 해외 언론 초청 행사. 히틀러의 언론 부장 오토 디드르히는 엄청나게 거대한 소련 지도를 기자들 앞에 내걸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히틀러의 말을 그대로 읽게 되는데, 마지막 소련군이 지금 최종적으로 포위 섬멸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 독일군은 매일매일 포위를 조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날 독일 신문에는 히틀러 동방에서의 전쟁에서 이겼노라. 동방원정 완전 성공. 위대한 시대의 종이 울렸다. 라는 표제로 신문기사가 실렸습니다. 키예프 포위전. 이 전투는 현재까지도 논쟁이 많은 전투입니다. 구데리안이 말한 모스크바냐 아니면 히틀러가 말한 대로 키예프냐, 논란이 많고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구데리안의 말대로 모스크바 점령을 하루빨리 하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보는 쪽입니다. 구데리안의 말대로 모스크바 우선 점령이 옳았던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세계 여론이었습니다. 모스크바가 함락당한다 해도 거대한 소련군이 모두 사라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를 점령했다면 세계의 여론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독일군의 승리와 독일군의 강력함을 찬양하는 식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론으로 인해 연합국의 결속력은 약해졌을 것이고 소련의 저항 의지도 급격하게 식어갔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때는 서방연합국 중 오직 영국 혼자서 외롭게 싸우고 있었지 미국은 아직 전쟁에 참전하기도 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차피 독일의 전력으로는 바바로사 작전의 목표 전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단 한 개의 목표만 달성해도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만약 단 한 개의 목표만 달성할 수가 있다면 그나마 모스크바를 점령했을 때의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도 독일은 종전 때까지 남부 집단군의 목표인 키예프 점령만 성공했지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는 끝내 장악을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스탈린의 멘붕 유발입니다. 모스크바 점령은 분명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것입니다. 그것도 특히 스탈린에게 말입니다. 전쟁 전 스탈린의 히틀러에 대한 짝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스탈린이 그토록 믿었고 호감까지 느꼈던 히틀러. 그 히틀러가 갑자기 선제 공격을 시작했을 때 스탈린은 멘붕 상태에 빠졌고 자신의 별장에 틀어박혀 11일간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측근들이 그를 방문하자 스탈린이 내뱉은 첫마디는 이랬다고 합니다. 왜 날 찾아왔소? 과연 내가 최종적 승리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 모스크바를 계획대로 히틀러가 점령했다면 스탈린은 더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가 무슨 짓을 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독일군은 키예프를 나중에라도 점령할 시간이 있었으나 모스크바를 점령할 수 있었던 시간은 구데리안이 포진을 끝낸 1941년 8월 말 이후 단 2개월간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조르게의 첩보로 일본이 소련 공격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쌩쌩한 병력을 시베리아에서 빼내오기로 한 것이 1941년 10월경이었기 때문에 모스크바 점령 가능 시간은 이 병력이 배치되기 전인 1941년 9월에서 10월 단 2달 뿐이었던 것입니다. 키예프 대승 직후 구데리안은 생각했습니다. 이미 레닌그라드 점령도 물 건너갔다. 이제 남은 목표는 오직 모스크바뿐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시간이 있을까? 1941년 9월 26일 구데리안은 키예프 전투 승리 후 히갑 집단의 진격 방향을 재빨리 90도로 틀었고 1941년 9월 30일 모스크바로 진격할 공격 준비를 끝내게 됩니다. 3개월간 휴식도 없이 싸움을 벌였던 제2 키갑 집단은 이제는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모스크바 공격의 첫 단계인 오렐, 브란스크 공격이 시작되었고 1941년 10월 3일 구데리안 휘하 4기갑사단은 오렐에 당도했는데 이 승리는 최고 속도로 진격한 구데리안 군이 도망치는 소련군을 앞질러 소련군의 후퇴를 차단하여 섬멸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스크바 공격 작전의 첫 스타트는 말 그대로 재빠른 하인츠라는 별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갈 길 바쁜 구데리안에게 또다시 내려오는 히틀러의 명령. 히틀러는 전략 목표인 모스크바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소소한 곳에 욕심을 내게 되는데 이것은 1942년 스탈린그라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레를 점령하고 바로 툴라를 향해 진격하려는 구데리안 앞으로 날라온 히총통의 명령은 쿠르스크를 함락하라. 결국 모스크바 함락은 또다시 늦어지게 됩니다. 이후 구데리안 제2기갑집단에게는 두 가지 재앙이 순서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소련군 전차의 위력. 1941년 10월 6일 반스크를 점령한 구데리안. 구데리안 이하 4기갑사단은 오렐에서 툴라까지 4분의 1 지점에 있는 무첸스크에서 소련의 T-34와 KV-1의 무시무시한 조합을 만나게 됩니다. 구데리안은 이미 7월 3일에 소련 T-34 전차의 위력을 체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처음으로 구데리안 기갑부대의 전진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데 바르바로사 작전 시작 후 처음으로 전차전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전진이 완전히 멈춰섰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히틀러는 구데리안 2기갑 집단을 2기갑군으로 명칭 변경한다는 통보를 보내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구데리안에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로 날씨. 1941년 10월 6일 첫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항상 승리만 해왔던 독일군의 상황은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영하 30도로 떨어지는 날씨. 구데리안의 병력 중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전력은 고작 20%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구데리안 제2기갑군은 당시 독일군 중에서 가장 멀리 진격했던 부대였으나 툴라 인근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진격이 멈춘 구데리안 군을 향해 소련군의 KV-1과 T-34가 몰아쳐 왔는데 이에 맞선 전차전 결과 처음으로 독일의 전차들이 소련군 전차보다 훨씬 더 많이 파괴당한 것을 목격하게 된 구데리안. 이 두 가지 재앙 때문에 구데리안은 2차 대전 시작 이후 처음으로 긍정 모드에서 비관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1941년 12월 6일 이 시점은 바로 소련군의 대대적인 반격 직전이었습니다. 시베리아 극동에서 끌어온 쌩쌩했던 소련군 병력 30만. 이들의 반격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고 구데리안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진격을 못하고 이렇게 돈자되어 있을 때 소련군이 반격해온다면 우린 끝장이다. 구데리안은 브라우위치 육군총사령관 등 권한이 있는 자들에게 연락하여 소련군의 반격이 시작될 것 같으니 미리 안전한 곳으로 후퇴해서 방어 준비를 해놓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브라우위치 총사령관의 허락까지 받아낸 구데리안. 마침내 예상대로 소련군의 공격이 12월 첫 주에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한 방을 위해서 소련군은 몰래 12개 군을 숨겨놓고 있었고 이 부대들은 소련 동부에서 빼돌린 시베리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스크바에서 독일군을 몰아낸 것은 추운 날씨보다도 정보전에서 앞선 소련군이 이렇게 확보했던 시베리아 병력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데리안의 회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이 무지막지한 추위에 무방비로 밖에서 지내야 하는 가엾은 우리 병사들. 전선에 와본 적이 없는 육군과 국방군 총사령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1941년 12월 17일 구데리안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히틀러. 구데리안, 내가 항공기를 통해 지원을 해줄 테니 현지 사수하라. 바로 이 말은 히틀러가 앞으로 엄청나게 자주 하게 되는 명령이었으며 이 명령을 전군에서 처음으로 듣게 되는 독일 장군이 바로 구데리안이었습니다. 구데리안은 육군 총사령관인 브라우위치가 아닌 히틀러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자 이미 브라우위치가 날아가고 독일 육군은 이제 히틀러가 완전히 장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구데리안은 히틀러가 전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후퇴를 진행합니다. 이즈음 병가를 내고 보크가 중부 집단군 사령관에서 물러나자 그 자리에 구데리안의 앙숙 클루게가 들어오게 되었고 클루게는 노골적으로 히틀러의 명령을 지키라고 구데리안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구데리안은 마침내 또다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1941년 12월 20일 구데리안은 키예프 전투 직전처럼 히틀러와 단판을 짓기 위해 히틀러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구데리안의 회고. 저녁 6시 히틀러는 카이텔과 슈먼트 등 몇몇 장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맞이했다. 그 전날에 이미 히틀러는 브라우위치를 해임하고 육군 총사령관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육군 총사령관이 참석한 이 자리에 육군 참모총장 할더와 육군과 관련된 장군은 한 명도 보이질 않았다. 육군과 관련된 장성은 오직 나 혼자뿐이었다. 덕분에 나는 1941년 8월 23일 히틀러에게 모스크바 공격을 주장했을 때처럼
또다시 나홀로 히틀러를 상대하는 처지가 되었다. 구데리안은 이 자리에서 이 기갑군에 대한 단계적 철수 계획을 보고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는 아니대요. 히틀러는 구데리안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호와 같은 방어시설도 없는 허허벌판에 바람 맞으면서 지키란 말인가요? 그렇다면 땅 파고 들어가서 지키시오. 땅을 파라고요? 땅이 1.5m 깊이까지 얼어붙어서 도저히 땅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포로 폭발 구덩이를 만들면 되잖소. 1차 대전 때도 그렇게 했소. 총통, 우리는 소련군을 막는 데 사용할 포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 파는데 포탄을 사용하겠습니까? 모든 물자는 지원될 것이오. 나는 이미 병창감에게 동계 군복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소. 지시는 하셨겠지만 동계 군복은 현장에 아직 도착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동계 군복을 요청했었습니다. 국방군 최고사령부는 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전투 경험자들로 최고사령부 참모진을 교체하십시오. 안 돼! 그것은 절대! 사실 구데리안은 반 히틀러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 나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구데리안을 거의 종전까지 자기 곁에 두게 됩니다만, 구데리안은 히틀러의 눈치를 보고 고분고분 따르는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때 히틀러는 중부 집단군 병사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병사들이 동계 장비도 없이 지독한 날씨 속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한 정신적 의지로 버틸 수 있다고 봤던 것이고, 구데리안은 밑에 참모들이 제대로 히틀러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서 히틀러가 아군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 후에 구데리안은 너무나도 용기 있게 휘하이 3, 4 기갑사단을 툴라, 오렐 국도를 따라 오렐로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결국 모스크바를 1941년 내에 공략한다는 태풍작전은 실패한 셈이었습니다. 구데리안은 병력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후퇴했고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그의 군 경력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날 일제원주와 심한 싸움이 벌어졌고 구데리안은 더 이상 이런 식의 대우를 받으면서 기갑군을 지휘할 수 없으니 지휘권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영리한 한스라는 별명처럼 클루게는 구데리안이 히틀러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히틀러에게 전보를 보내 구데리안이 말을 안 들으니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오케이 사인을 클루게에게 보냈습니다. 독일군의 가장 커다란 승리를 언제나 이끌었던 전격전의 창시자, 기갑부대의 아버지였던 하인츠 구데리안은 이렇게 해임당하게 되고 이제 구데리안을 야전에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족쇄가 채워졌었던 독일군. 그 독일군 최초로 현대화된 전차를 만드는 데 있어 전 탱크의 무전기 배치와 전차포 구경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관여했고 전차를 보병 지원용이 아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발상을 세계 최초로 했던 구데리안. 전쟁 역사 어디를 봐도 이렇게 새로운 전술의 창안자가 직접 일선에서 전투까지 지휘하며 선봉부대의 야전사령관으로 나섰던 예는 구데리안 외에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